신지은은 62세였다. 한때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한복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불리던 사람이었다. 자신만의 미감과 철학으로 수많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디자인은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졌다. 그러나 남편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후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고요한 길로 접어들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다. 그 사이 지은은 화려한 업계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지금은 인천항 근처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항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이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한복 리폼 수업을 진행했다. 삶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다. 때론 외로웠지만 그 또한 익숙해졌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평화가 더는 불행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수업이 시작되고 늘 오던 중년 여성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지은은 오늘 배울 한복 컬러 교체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수업이 중반쯤 되었을 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처음 보는 남성이 들어왔다. 단정한 회색 재킷과 밝은 인상의 남자였다. 눈길이 같지만 별다른 감정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맨 뒤에 앉았다. 수업이 끝난 후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다. 유광호, 68세. 전통 한방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청강한의원의 명예회장이었고 지금은 경영에서 물러나 연구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은의 수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한복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예술적인 수준일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겸손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수업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빠짐없이 출석했다. 수업이 끝나면 가볍게 차를 마시자며 지은을 초대했고 그녀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정중한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함께한 시간이 쌓이며 유광호는 한복뿐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지은과의 대화에서 매번 새로운 배움을 얻는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어딘가 부드럽고 따뜻했다. 오랜 시간 홀로 지내며 사람과의 연결을 조심해왔던 지은은 그런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을 중심에 두었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대화를 이끌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두 사람은 어느새 일주일에 2~3번씩 만나고 있었다.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가끔은 전통 찻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조금씩 만들어졌다. 2달이 흐른 어느 날 광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늦은 나이에 만나게 된 인연이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 될 것 같다고. 그는 지은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제안했다. 그녀는 놀랐고 한편으론 두려웠다. 다시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는 일은 상상도 하지 않았고 이미 혼자의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광호의 진심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함께 노년을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원했고 삶의 마지막 장을 누군가와 따뜻하게 채워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도 광호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그가 재단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에 후원도 하고 직원 복지를 위해 애쓴다는 말들도 들려왔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가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고 말솜씨가 화려한 것도 아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지은은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감정에 휩쓸린 결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곱씹고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평온한가? 그가 사라지면 허전할 것 같은가? 대답은 명확했다. 그렇다고 그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였다. 결혼은 조용히 이루어졌다. 가까운 지인 몇 명만 참석한 소규모 식이었다. 서로의 인생에 큰 의뢰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새로운 시작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지은은 그날을 회상하며 자신이 다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조용했고 열정이라 말하기엔 차분했지만 그것은 분명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감각이었다. 지은은 믿었다. 이번에는 괜찮을 거라고. 나이 들수록 사랑은 가벼워지고 진심은 무거워진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무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혼식을 올리고 며칠 뒤 신지은은 인천 아파트를 정리하고 유광호가 사는 용인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그 집은 과거 그의 부인과 함께 살았던 곳이었다. 지은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광호는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는 매일 아침 직접 달여온 한방차를 가져오며 그녀의 건강을 챙겼고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차를 마시도록 권했다. 처음에는 그런 정성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꾸준히 챙겨준다는 것이 오랜만이었다. 차를 마신 후에는 몸이 나른해졌지만 지은은 그것이 단순한 피로 회복의 효과라고 생각했다. 광호는 이 차가 자신이 한의사로 일하던 시절 개발한 특별한 처방이라며 꾸준히 마시면 체력과 면역력에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제나 지은이 차를 다 마시는 것을 확인한 후 자리를 떠났고 매번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믿고 따라주세요. 라는 말을 덧붙였다. 지은은 의심 없이 따랐다. 그의 성실함과 정성은 오랜 시간 마음을 닫아왔던 자신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 광호는 휴대폰을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그는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많다며 보안이 강화된 새로운 휴대폰을 준비해 주었다. 지은은 이유를 이해했고 별 의심 없이 따랐다. 하지만 그 휴대폰은 일부 기능이 제한되어 있었고 등록된 몇 개의 번호 외에는 통화가 불가능했다. 문자도 특정 앱을 통해서만 보내야 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광호는 요즘 해커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 조심하는 게 좋죠. 라며 웃어넘겼다. 지은이 외출을 하려 할 때도 그는 자연스럽게 이유를 댔다. 미세먼지가 심하다거나 최근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었다는 기사 링크를 보여주며 걱정을 표현했다. 당신은 특별하니까 내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따뜻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묘하게 마음을 짓눌렀다. 단순한 보호인지 통제인지 알 수 없는 경계였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믿고 있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드문 복이라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차를 직접 끓여보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광호가 바쁠 때마다 스스로 준비해서 마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차는 특별한 비율로 달여야 효과가 있다며 본인이 아닌 사람이 달이면 효능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지은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 이상 더 묻지는 않았다. 그는 항상 조리 있게 설명했고 말투는 부드러웠다.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어쩐지 무례하게 느껴졌다. 그 후부터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광호는 일정에 따라 정확히 시간을 지켜 차를 가져왔고 그녀가 다 마실 때까지 옆에 앉아 기다렸다. 차를 마신 직후에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기도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몸이 무겁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점점 더 자주 반복되자 지은은 가볍게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혼 후 1달이 지나면서 지은은 자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자각하기 시작했다. 기억이 불분명해졌고 약속한 시간이나 날짜를 헷갈리는 경우가 생겼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 전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고 바느질도 예전처럼 집중하지 못했다. 손놀림은 둔해졌고 마음은 자주 공허했다. 그런데도 광호는 늘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괜찮아요. 이건 당신을 위한 과정이에요. 조금만 더 마셔봐요. 하루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 차에 정확히 뭐가 들어간 건가요? 광호는 잠시 표정을 굳혔다가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해로운 걸 줄 리가 없잖아요.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지은은 말끝에 남은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자신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점점 지은의 하루는 단조로워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었다.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외부의 위협도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틀 같은 것이 느껴졌다. 차를 마시고 나면 잠시 평온하지만 이후 찾아오는 혼란과 피로는 그 평온을 의기 만들었다. 지은은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믿고 싶었다. 광호의 말처럼 이것이 단순한 적응 과정이길 바랐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회복되고 다시 예전처럼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 믿음 뒤에는 점점 커져가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의심이 점점 그녀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었다. 지은은 어느 날 아침 차를 몰래 버리기로 결심했다.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찻잔을 비웠고 빈잔을 조심스레 놓았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1시간쯤 지나 광호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다정한 미소 대신 낯선 눈빛으로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차를 안 드셨죠? 지은은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소리도 나지 않게 처리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이 집 어딘가에 감시장치가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지은은 집안의 모든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말조차 조심스러워졌고 혼잣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광호는 여전히 정중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깔린 감시의 기색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는 늘 그녀의 상태를 관찰했고 작은 변화조차 놓치지 않았다. 지은이 무언가 다르다고 느끼는 날이면 그는 조용히 차를 더 진하게 달여왔다. 차를 마신 후 지은은 자주 기억이 흐릿해졌다. 전에는 명확하게 기억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고 어제 읽었던 책의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기도 했다. 심지어는 식사를 했는지조차 헷갈리는 날도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화장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자신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지은은 점점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다. 휴대폰은 여전히 제한된 기능만 가능했고 외출은 아예 허락되지 않았다. 광호는 당신 같은 분은 밖에 나가면 표적이 되기 쉬워요 라는 말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걱정으로 들렸던 말들이 이제는 감금의 명분처럼 들렸다. 집안의 가사 도우미와 경비원들도 그녀를 응시하는 눈빛이 달라졌고 그들의 행동 속에서도 은근한 감시의 기운이 느껴졌다. 지은은 매일 3번 주어진 차를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갈등했다. 이걸 마셔야 하는가 아니면 버려야 하는가. 하지만 버리는 것도 위험했고 마시는 건 더욱 위험했다. 어느 쪽도 답이 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광호에게 말했다.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보고 싶어요. 광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한의사였던 거 기억하시죠? 내가 만든 이 처방이 병원보다 낫습니다. 병원은 오히려 혼란만 줄 거예요. 그의 말에 더는 반박할 수 없었다. 판단력이 흐려진 탓인지 아니면 마음이 이미 지쳐버린 탓인지 지은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점점 더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당당하게 무대에 서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던 시절,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또렷한 눈빛을 가진 그 여자.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은 2달에 한 번 찾아오는 조카 서민경이었다. 민경은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고 지은을 어릴 적부터 따르며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존재였다. 다행히 광호는 그녀의 방문을 허락했고 민경이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민경은 항상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고 지은도 평소처럼 괜찮은 척하며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민경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지은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손은 떨렸고 말은 자꾸 막혔다. 민경아, 나 요즘 이상해. 기억도 잘 안 나고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녀는 간신히 그렇게 말했다. 민경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고 뭔가를 느낀 듯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때 광호가 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차 드실 시간이에요. 그는 민경 앞에서도 예외 없이 지은이 차를 마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고 민경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과 눈빛을 조용히 따라갔다. 그날 민경이 떠나기 전 지은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이모, 그 차 제가 다음에 가져갈게요. 걱정 마세요. 민경의 말은 짧았지만 지은에게는 강한 확신으로 남았다. 민경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
그날 밤 지은은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지금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걸까? 공포와 혼란 속에서 민경의 작은 말 한마디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되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끝내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일주일 후 늦은 밤 지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다. 이모, 차 성분 분석했어요. 통화 어렵죠? 보낸 사람은 서민경이었다. 이어지는 문장은 짧고 정확했다. 벤조디아제핀, 바르비탈 검출, 중추신경계 억제제, 장기 복용 시 기억력 저하, 판단력 흐림, 신체적 의존성 생깁니다. 이건 의료 목적 범위를 넘어서 증거 모으세요. 이 문자 삭제하세요. 지은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증상들, 피로, 혼란, 기억의 공백,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마셔온 차는 실은 약물이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해온 사람에게 서서히 중독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속이 차가워졌다. 그리고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통제가 아닌 의도적인 조종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침착하게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었다. 광호가 이 집 어딘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당장 화를 내거나 도망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있었고 무엇이든 의심의 단서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은은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다음 날 광호가 회사에 간 사이 지은은 처음으로 집을 정밀하게 탐색했다. 그의 서재는 평소에 항상 잠겨 있었지만 얼마 전 청소를 하던 도우미가 서랍 속에서 열쇠를 꺼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지은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서재 옆 작은 청소용품함을 살폈고 그 안에서 예상대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손은 떨렸지만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서재 안은 놀라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책장은 의학 서적과 전통 약재 관련 논문들로 가득했고 가운데 놓인 원목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노트북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옆 서랍 캐비닛은 잠겨 있지 않았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고 안쪽에 정리된 폴더들이 눈에 들어왔다. 폴더 중 하나에 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지은은 폴더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폴더 안에는 3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의 이름과 연도가 쓰여 있었다. 박미영 1997-2002, 장지수 2005-2011, 이선화 2014-2020 모두 사망 처리된 인물들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박미영, 광호의 첫 번째 아내. 사진 속 여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생기를 잃은 채였다. 사망 진단서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뒤에 붙어 있는 연구 메모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영, 실험 시작 초기 저항이 있음, 약물 반응 양호, 기억력 저하, 수능도 상승, 용량 15% 증량 예정. 그 글을 읽는 순간 지은의 심장은 가라앉았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실험이었고 광호는 그녀를 포함해 3명의 여성을 약물 실험 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지은은 나머지 파일들도 확인했다. 장지수는 심장마비로 사망, 이선화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 각각의 이름 뒤에는 약물 조합, 복용 시 반응, 정신상태 변화 같은 의학적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서랍에서 지은은 또 하나의 폴더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이름이 없고 대신 대상 Y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폴더 안에는 지은의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문화센터에서 수업 중 찍은 사진부터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순간 심지어는 잠든 모습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메모가 한 줄씩 적혀 있었다. 신지은, 실험 2개월차, 저항 강함, 기억 저하 부분적, 복용량 20% 증량 필요, 예상 생존 기간 1년 이내. 숨이 막혔다. 그는 지은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다음 실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었고 실험의 결과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다. 더 이상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 안의 기록들을 빠르게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고
민경에게 이 파일들을 반드시 보내야 했다. 마지막 파일을 찍고 서랍을 닫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광호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심장은 다시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다. 살아야 했다. 그에게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침착한 표정을 지은 지은은 서재문을 조용히 닫고 평소처럼 거실로 나왔다. 차를 내오겠다는 광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로 다시는 그 차를 마시지 않겠다고. 이제는 끝을 향한 준비가 시작된 것이었다. 지은은 다음 날부터 차를 마시는 척하기 시작했다. 찻잔을 입술에 대고 천천히 기울인 뒤 잠시 후 화장실로 향해 몰래 뱉어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실감하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 실수 하나면 모든 것이 들통날 수 있었고 그땐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몰랐다. 이틀이 지나자 머릿속을 덮고 있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기억이 또렷해지고 하루의 흐름이 선명해졌다. 민경과의 마지막 대화, 휴대폰 속의 메시지, 광호의 말투와 시선,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정리되었다. 그와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다. 이제야 진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기에 더 명확하게 느껴졌다. 자신은 지금 철저히 고립되어 있고 이 집은 감옥이었다. 감시와 통제 속에 사는 삶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녀는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셋째 날 아침, 광우는 평소와는 다른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지은 씨, 요즘 차를 제대로 안 마시고 있죠?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연기해도 그가 눈치챘다는 사실이 소름처럼 다가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매일 마시고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광우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 눈동자가 예전보다 맑아졌어요. 손떨림도 줄었고 걸음걸이도 바뀌었죠. 내가 얼마나 오래 당신을 관찰해왔는지 모르는 것 같네요. 지은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겼다. 광우는 한참을 지켜보다 이내 말했다. 당신은 전 아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더 순하고 더 오래 버틸 줄 알았죠. 그런데 실망이네요. 그의 말은 무덤처럼 냉담했다. 지은은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멈춰버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이전 아내들에 대해 과거형으로 죽은 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끔찍했다.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죽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신 역시 그 줄에 서 있었다. 죽였나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물었을 때 광우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죽였다니 그렇게 거친 표현은 쓰지 마요. 난 실험을 했을 뿐이에요. 인체가 특정 조합의 약물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들은 내 연구의 일부였죠. 그의 말은 너무도 일상적이었다. 마치 의사가 차트를 설명하듯 감정 없는 톤이었다. 이어서 그는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특별했어요. 그래서 선택했죠. 전보다 훨씬 강한 생명력을 느꼈거든요. 그 말 속에는 애정이 아닌 냉정한 분석만이 담겨 있었다. 광우에게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였다. 실험 대상이었다. 감정도 관계도 애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제는 그 어떤 착각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려는 가해자일 뿐이었다. 그날부터 광우는 차를 직접 마시는 모습을 확인했다. 찻잔을 입에 대는 각도, 삼키는 목소리, 마신 후 표정까지 세세히 관찰했다. 심지어는 휴대폰까지 회수했고 화장실에 갈 때도 하녀가 동행했다. 지은은 완전한 감금 상태에 놓였다. 당신이 내 실험을 망칠 순 없어요. 이건 내 인생의 연구예요. 광우는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고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약물 복용이 다시 시작되자 정신은 다시 흐릿해졌다. 하지만 지은은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의식의 한 귀퉁이에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었다. 잊지 마, 지은. 그는 널 죽이려 해. 매일 거울을 보며 속으로 반복했다. 자신의 눈동자가 다시 흐려질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자신은 아직 살아있다고. 과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은은 매일 기억해내려 애썼다. 한복을 디자인하던 손길, 섬세한 색감 배합, 고객의 얼굴을 떠올리며 천을 고르던 날들.
그 기억들이 흐릿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리운 기억은 곧 그녀의 자존심이었고 그것만은 빼앗길 수 없었다. 매일 밤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으로 적었다. 그는 너를 죽이려 한다. 잊지 마. 아침이면 닦아내고 다음날 또 적었다. 기억이 흐려지더라도 이 문장 하나만큼은 잊지 않기 위해. 지은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완전히 약을 거부할 수는 없었기에 입에 머금은 후 조용히 뱉어내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흡수만 유지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감수해야 했다. 하루는 밤새 물을 마시며 체내 약물 농도를 낮추고 또 하루는 정신이 맑을 때 탈출 경로를 머릿속에 그렸다. 이 집의 구조, 사람들의 동선, CCTV의 위치까지 기억해두었다. 광호의 감시는 점점 더 집요해졌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속에서 집중력을 높였다. 절망은 더 이상 그녀를 마비시키지 않았다. 민경이 다시 올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실패하면 두 번째는 없었다. 민경의 방문 하루 전 광호는 지은의 상태를 유심히 살폈다. 내일 민경 씨가 온다면서요. 이상한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가장 순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겠어요. 전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광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믿은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약물이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확신이 바로 그의 오만이며 그녀의 유일한 틈이라는 것을. 다음날 민경이 도착했다.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은 순간 지은의 가슴은 조용히 흔들렸다. 문을 연 건 김 여사였다. 민경은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며 두 명의 여성과 함께 들어왔다. 그들은 민경의 직장 동료로 외부에서는 평범한 방문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여성보호센터와 연결된 구조 전문가들이었다. 지은은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광호는 처음 1시간 동안 거실에서 자리를 뜨지 않았다. 민경과 지은의 대화에 틈없이 끼어들며 분위기를 통제했다. 광호는 늘 하던 방식대로 찻잔을 들고 와 지은에게 건넸다. 차 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민경 앞에서도 예외는 없었다. 지은은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차를 받아 입을 대었다. 한 모금 머금은 뒤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것만으로 광호는 만족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회사에 다녀오겠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 남은 네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다. 광호가 떠난 것을 확인한 민경은 곧바로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도와드릴게요. 다 준비돼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빠르게 말했다. 그 사람 나를 죽이려 해. 전 부인들도 모두 죽었어. 내가 증거 다 찍어서 보내놨어. 파일 봤어? 민경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봤어요. 성분 분석도 마쳤고 센터와 경찰에도 이미 전달했어요. 이모, 이제 우리가 구할게요. 지은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듯한 안도감에 휩싸였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불안과 공포가 민경의 목소리 한 줄에 조용히 녹아내렸다. 민경은 이어 작전 계획을 설명했다. 다음 주 목요일 그 사람이 대전 출장 간대요. 그날 데리러 올게요. 그 전까지 이 해독제 조금씩 드세요. 급격히 회복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고 그 안에는 약의 해독 성분이 들어있었다. 희망이 생겼다. 처음으로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나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다. 계획이 실패하면 어쩌지? 광호가 중간에 돌아오면 어쩌지? 혹시 민경까지 위험해지면 어쩌지? 수백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지나갔다. 지은은 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경아, 만약 실패하면? 민경은 단호하게 끊었다. 실패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모를 구할 거예요. 그 후 민경은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를 이었고 함께 온 두 여성도 조용히 옆에서 분위기를 맞췄다. 김 여사는 주방에서 간식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민경은 차를 대신 준비하겠다고 나섰다. 지은은 민경이 부엌에서 조용히 봉투를 꺼내 김 여사의 찻잔에 가루를 섞는 모습을 보았다. 몇 분 후 김 여사는 소파에 앉아 곧 깊은 잠에 빠졌다. 아무도 그 상황을 의심하지 않았다. 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하게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었다.
이모, 지금이에요. 민경의 말에 맞춰 지은은 두 손을 꼭 쥐고 현관문을 향해 걸었다.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처음 실감했다. 민경은 조용히 그녀를 부축하며 차로 이끌었고 세 사람은 빠르게 이동했다. 차가 멀어질수록 지은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쏟아졌다.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억제할 수 없이 터져나왔다. 여성보호센터에 도착한 뒤 지은은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상담사들과 민경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주었고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켰다. 그곳에서 그녀는 온전한 보호를 받으며 이틀을 보냈다. 모든 감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새로운 세상 같았다. 이틀 뒤 지은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광호의 서재에서 촬영한 사진들, 약물 분석 결과, 본인의 몸에서 검출된 약물 수치 결과까지 모두 모았다. 민경은 이 자료들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전달했다. 언론은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서 제보를 받아 기사화를 준비했고 경찰도 수사를 개시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다. 광호는 즉각 반박에 나섰고 지은을 정신 이상으로 몰아갔다. 온라인상에는 약물 중독 여성의 망상, 피해 망상 노인이라는 댓글이 떠돌았다. 그의 변호인은 지은이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기억장애를 알아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그녀의 과거 사진까지 왜곡된 정보와 함께 유포되었다. 지은은 다시 두려움 속에 휩싸였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경과 여성단체, 법률 전문가, 정신과 의사들이 그녀를 돕고 있었다. 이모, 실명으로 나설 필요 없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민경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숨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되는 거잖아.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래. 그녀는 마침내 마이크를 잡을 준비를 했다. 이제는 자신이 겪은 진실을 세상에 밝힐 시간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나설 용기를 내야 했다. 기자회견 당일 지은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리맡에 준비해둔 원고를 수십 번 되뇌었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계속 입을 움직였다. 실명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말하겠다는 결심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은 용서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줄지어 앉은 자리 앞에 지은이 섰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용기였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신지은입니다. 유광호 씨의 네 번째 아내였고 네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순간 회견장은 조용해졌고 지은은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약물이 섞인 차를 마시게 했고 기억을 지우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기억력 저하, 정신혼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 아내 3명의 사망 기록, 광호의 서재에서 발견된 실험 메모와 사진들,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여겼고 사람의 생명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경이 지은을 안아주었다. 아직 세상은 위험했고 광호 측은 거센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지은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방 안엔 누군가의 눈도 없었고 머릿속엔 혼란도 없었다. 기자회견 이후 뉴스는 연일 지은의 이야기를 다뤘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는 신지은, 유광호, 한방 실험 피해자가 줄을 이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신지은을 지지합니다가 빠르게 확산됐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언론은 유광호의 과거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 과거 치료를 받았던 환자, 조용히 사라졌던 여성들의 가족들까지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지은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했고 기자회견 다음날 유광호의 자택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자택 지하에서 발견된 비밀 공간에는 실험 장비, 약물 보관고, 대상자들의 생체 기록이 정리된 파일들이 존재했다. 심지어 각 실험 대상자의 복용 반응을 정리한 차트와 영상 자료까지 확보되었다. 그의 사무실에서도 전처 아내들의 개인정보와 정신건강 기록, 약물 조합 기록이 담긴 문서가 발견되었다. 검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유광호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를 타려다 붙잡혔고 체포 당시에도 나는 죄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체포 뉴스가 보도된 날, 지은은 센터 거실에서 민경과 함께 그 소식을 지켜보았다. 화면 속 유광호의 얼굴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단지 죄를 숨길 수 없게 된 한 명의 노인이었고 그에게 지은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증인이었다. 검찰은 그에게 살인, 약물 투여에 의한 상해, 감금, 인권 침해, 불법 의료 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사건은 빠르게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은 6달 동안 이어졌다. 지은은 증인석에 서기 전 여러 차례 준비를 해야 했다. 법정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녀에겐 두려움이었고 유광호를 직접 마주한다는 사실이 또 다른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서 대신 직접 증인석에 섰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 앞에서 또렷하게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처음 마주한 그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떨지 않았고 그의 말에 반박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결국 법원은 유광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재판 중에도 피해자들을 연구 대상이라 표현했다. 판사는 선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았고 감정 없는 실험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오랜 고통의 매듭 하나가 조용히 풀리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그 판결이 지난 모든 상처를 지워주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지은은 소송을 통해 받은 보상금 중 절반을 여성 피해자 보호단체에 기부했고 나머지로는 작은 한복 공방을 열었다. 그 공간은 과거 그녀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이어가는 출발점이었다. 바늘과 실, 천과 색이 그녀의 손끝에서 다시 삶의 감각을 일깨웠고 그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이제 지은은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 그리고 증언자로서 자신의 삶을 다시 쓰고 있었다. 공방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지은은 여전히 손에 남아있는 약물 후유증으로 인해 작은 떨림을 느꼈지만 바늘을 잡는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 매일같이 연습했다. 처음엔 실을 꿰는 것조차 힘들었고 천 위에 고든 선을 그리는 것이 버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땀 한 땀 천을 꿰매는 동안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잃어버린 자아를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다. 공방에는 하나둘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단순히 한복을 수선하거나 만들기 위해 오는 이들만이 아니었다. 어떤 이는 삶의 전환점에서, 어떤 이는 고통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상태에서 그녀를 찾았다. 그들은 지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제 삶을 다시 꿰매보고 싶어졌어요. 지은은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와 닿았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크나큰 위로였다. 그녀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를 함께 꿰매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공방 한쪽 벽에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큼지막하게 붙여두었다. 그 말은 이제 그녀의 삶의 신조가 되었다. 어느 봄날 아침, 첫 손님이 공방문을 열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신부였다. 그녀는 수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입을 한복을 만들고 싶어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어떤 옷을 입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해 보셨어요? 신부는 망설이다가 잡지를 펼쳐 화려한 전통 홀레복을 가리켰다. 지은은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 옷이 정말 당신을 위한 옷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눈을 위한 옷이 아니라 진짜 당신 자신을 위한 옷이어야 하니까요. 신부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물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지은은 웃으며 작업대 아래서 한 벌의 한복을 꺼냈다. 그것은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품위 있고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전통적인 선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자유로우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옷이었다. 이 옷은 지금의 나를 위한 옷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말해주는 옷이죠. 신부는 말없이 옷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제 이야기가 담긴 옷을 만들고 싶어요. 지은은 천천히 천을 펼치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그날 지은은 오래전 처음 바느질을 시작했을 때의 떨림을 다시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이의 삶을 밝히고 있었다. 공방은 단지 옷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이야기를 꿰매고 삶을 다시 이어붙이는 공간이 되었다. 상처 입은 이들이 자신만의 옷을 만들면서 치유받고 다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순간을 함께하는 일은 지은에게 가장 큰 보람이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지은의 머리카락엔 흰빛이 조금 더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깊어지고 선명해졌다. 인생이란 결국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일의 반복이라는 걸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고통은 때로 인간을 부서뜨리지만 그 부서진 조각들로 새로이 단단한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그녀는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하루는 한 젊은 여성이 공방을 방문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기사 보고 용기 냈어요. 사실 저도. 그녀의 말은 떨렸고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은 그 눈빛에서 그 침묵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읽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선 말보다 천이 먼저 이야기해요. 그녀는 천을 꺼내 펼쳤고 함께 바느질을 시작했다. 실과 바늘이 움직이는 동안 말로는 할 수 없던 감정이 천 위에 한 줄 한 줄 새겨졌다. 시간이 흘러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되었을 때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옷은 제 삶의 첫 번째 선택이에요. 그 말을 들은 지은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누구였든 무엇을 겪었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당신의 삶을 당신의 손으로 꿰매면 된다.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통제와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지 또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용기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동시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다시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요?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기 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